예, 먼저 이 연구를 왜 하게 되었냐 그러면 참 신기합니다. 오늘이 2월 25일입니다. 오늘 최종 변론이 있습니다. 2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1시간 반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변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월 중순에 이제 선고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2년 반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북한 인권에 대해서 했는가? 요걸 한번 정리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려면 비교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기하고 윤석열 정부 시기하고 뭐가 같고 뭐가 다른가, 왜 그랬는가, 그거를 이제 연구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도요 북한 인권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 인권 안 좋습니다. 뭐 통계를 제가 몇 가지 가져왔는데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뭐 워낙 안 좋은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 질문이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에 어떻게 관여를 했는가? 그럼 상대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그러면 차기 정부 또는 기각이 된다면 윤석열 정부 2기,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과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요것을 이제 연구하려고 제가 겨울방학 동안에 많은 자료를 읽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버전 1을 만들어서 일단 여기 있고요. 다음 좀 발전된 버전 2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기도를 하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예수 하나님을 잘 몰라요. 힘써 알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오늘 마가복음을 읽다 왔습니다. 근데 읽으면서 두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저를 기독 통일학회 귀한 자리에 세우셨는데 그러면 회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오늘 1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 두 개의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신기한 게 제가 1월 1일부터 성경 읽어서 구약을 다 읽고 지금 마태복음 읽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주에 답을 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오신 우리 기독통일학회 우리 회장님 또 우리 임원님들 그리고 이 많은 회원님들 또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셨냐? 그럼 이걸 주셨어요. 에스겔입니다. 너는 이 말을 전해라. 가서 뭐라고 전하셨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를 가져다가 유대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예, 그래서 참 요즘 남북 관계도 좋지 않고 지금 얼마나 상황이 뭐 이런 말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닙니까? 그 실망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실망하지 마라. 내 손에서 남북이 하나가 될 거고 하나가 된 다음에 나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 희망의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첫 번째는 됐고요.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 올 1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네, 하박국 선지자 거기 말씀하시더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을 발견하여 살리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응답 다 받았습니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를 비교한다 그랬더니 저희 학교 교수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차이가 많겠네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2020년이면 이때 남북 관계가 되게 좋았습니다. 이게 2019년 이야기거든요. 2018년, 19년, 18년만 하더라도 얼마나 남북 관계가 좋았습니까? 예, 이게 문재인 정부 2020년 통일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통일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기반하에 통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똑같아요.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기반한 통일입니다. 네, 다음 두 번째는요. 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대통령도요. 북한의 잔혹행위를 규탄하고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준수하지 않는 북한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통일과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예,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리나라에 북한 인권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는데요. 북한 인권법을 보면 세 가지 중점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남북 관계 개선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북한 인권을 증진하는 거고, 세 번째는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보, 남북 관계 개선, 북한 인권, 요 세 가지를 균형 있게 하라는 것이 북한 인권법의 정신입니다. 자,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보는 보수 정부에서 많이 했을 것이다. 뭐 힘에 의한 평화. 여기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 대화밖에 다른 길 없어 한반도 평화. 마치 그 문재인 대통령 때는 안보를 신경 안 쓴 것처럼 보이지만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국방부 예산 증가액입니다. 국방 예산 증가율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시기인데 훨씬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보다.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그 세 가지 중에서 안보는 상수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자, 그러면 변수는 남북 관계하고 북한 인권입니다. 봤더니 시기가 좀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냐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하고 남북 관계를 동시에 추구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북 관계를 북한 인권보다 우선시하는 게 있어요. 먼저 남북 관계 개선한 다음에 후 북한 인권을 하겠다. 이렇게 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그러면 남북 관계는 좀 뒤로 미루더라도 북한 인권이 먼저 개선되어야 된다. 이게 있습니다. 이건 아니겠지요. 북한 인권도 관심 없고 남북 관계도 관심, 이건 아닐 겁니다. 여기 뭔가 결정이 되는데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문재인 정부 1기 때는 여기고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 북한 인권을 동시에 추구했던 시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남북 정상회담을 3번 하게 2018년도에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개발 협력도 이루어지고요. 그다음 우리가 그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총회에서요. 제안고 다 참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남북 관계도 하면서 북한 인권까지 꾸준히 왔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그 2019년 2월 말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남북 대화가 끊어지거든요. 이때 문재인 정부를 선택을 합니다. 우선순위 뭘 할 거냐? 남북 관계 개선을 할 거냐? 북한 인권을 강하게 밀어붙일 거냐? 근데 뭘 선택하냐 그러면 남북 관계 개선을 선택합니다. 요 시기입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을 후순위로 빼고 남북 관계를 선순위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가 되면 거기 잘 아시다시피 북한 인권이사회, 유엔 총회 이런 곳에서 우리가 거기 그 공동체하고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참여를 안 합니다. 예,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북한 인권에 대한 비난도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가 되면 이제 이 상황에서 북한 인권이 선순위가 되고요. 남관계가 밀립니다.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북한 인권이 개선되지 않으면 북핵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통일도 어렵다. 인권이 먼저 개선되어야 그 다음 북핵 문제도 해결이 되고 남북관계도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이 앞에 내세웠습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기가 나누어지고 이런 선순위, 후순위 이것이 이제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음에 보시면 적극적 관여, 소극적 관여, 공세적 관여 이게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1기는 적극적 관여, 다음 2기는 소극적 관여, 마지막 윤석열 정부는 공세적 관여 이렇게 이제 시기가 분리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간단히 보시면 여론을 형성할 때 이제 북한 인권 보고서를 우리 발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냐 그러면 그 통일연구원에서 매년 발행합니다. 매년 발행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소극적 관여 그러니까 2019년 그 3월부터 남북 대화가 끊기거든요. 그리고 그 북미 회담에서 결렬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소극적으로 관여하는데 제가 북한 인권 백서를 쭉 봤더니 2020년부터 톤이 바뀝니다. 그래서 소극적 관여했던 2019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좀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북한을 막 공격하고 막 까대는 게 아니라 왠지 좀 포근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도 보시면 부정적인 면보다는 개선 사항을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되면 아주 강합니다. 보시면 통일연구원에서 나오는 북한 인권 백서는 계속 발행이 되고요. 새롭게 통일부에서 최초입니다. 우리 국가 정부가 북한 인권 보고서를 2023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2023년부터 북한 인권 백서에 더해서 북한 인권 보고서를 국문 영문으로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통일연구원, 국무총리실 산하연구원안이 거기서 발간되던 것이 정부로 격상되었고요. 인권 보고서가 그 내용도요 조금 잔인합니다.
적나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톤도 그렇고 또 발행하는 주체도 그렇고 굉장히 강해졌다. 그래서 여론 형성을 아주 강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교육 강보인데요. 이제 그 통일 문제 이해, 북한 이해라는 책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북한 인권이 다뤄지는데 한번 보시면 문재인 정부 때는 여기 이제 그 통일 문제 이해는 7개 페이지, 그다음 북한 이해는 3개 페이지가 아주 단순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보면 바뀝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여기 7, 3이었잖아요. 페이지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9, 20 이렇게 늘어나고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이 됩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통일교육원 거기 교육 계획 봤더니 북한 인권 보고서를 필수 내용으로 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여론 형성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네, 다음 요것 좀 주목 좀 해주십시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요. 통일부가 2023년에 20억, 24년 18억을 신규 편성해가지고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 많은 행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도 했나 봤더니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여기 지금 20억, 18억인데요. 여기 보시면 29억 3천만 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도 한번 참여하면 좋겠다. 5천만 원 이하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기간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아까워요. 왜냐하면 이 학술행사 하면 되거든요. 북한 인권 관리 각종 세미나 토론회를 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나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게 2023, 24, 25 이런 행사를 벌여가지고 여론 형성을 많이 하고 있다. 북한 인권 나빠요. 이렇게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이제 국제적인데요. 이거 보시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좀 봤어요. 그때 문재인 정부 때는 5년간 북한 인권 포함이 한 2회 되는데 이때는 좀 강해요. 끔찍한 인권 침해, 개탄한 인권 상황. 그렇지만 또 따뜻해져요. 보시면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협력한다. 이 정도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 소극적, 공세적 좀 다른 느낌이 드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요. 윤석열 정부는 보시면 여기 지금 5년에 2번인데 이건 2년 6개월에 4번 나옵니다. 4번 나오고 톤도 되게 강해요. 아주 강합니다. 여기 보시면 희소한 자원을 대량 살상 무기에 투입하는 결정은 한미 동맹,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는 한미 동맹 문제까지 옵니다, 이게. 예, 그리고 오고요. 그다음 북한 인권 문제와 국제 평화 및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다. 아주 격상이 됩니다. 북한 인권 문제, 한미 동맹까지 옵니다. 예, 굉장히 공세적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제 인권위 사회 보시면 2018년도에 공동치안국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때 아까 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남북 관계와 북한 인권을 동시에 뭔가 해결해 보시려고 그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끔찍한 인권 상황, 심각한 인권 침해,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19년부터는 이제 속적으로 바뀌면서 따뜻합니다. 내용 보시면 남북 정상회담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이렇게 아주 따뜻하게 나옵니다. 예, 보시면 코로나 상황에서 식량 불안 증가는 우려된다고 굉장히 따뜻해요. 읽어보면요. 예, 그렇게 이제 바뀝니다. 네, 근데 윤석열 정부는 또 달라집니다. 아주 강합니다. 보시면 공동 제안국으로 이제 참여를 다시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발언도 셉니다. 끔찍한 인권 침해, 군사적 도발에 자원이 조용되고 있고 아주 셉니다. 사형 얘기도 나오고, 아주 세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공동체안국 참여를 계속하고 있고요. 네, 대표 발언도 아주 셉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는 북한 인권을 안보 문제로, 한미 동맹 문제로 격상을 시켜서 아주 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 북한 인권법에서 그게 있습니다. 북한 인권 침해한 것을 기록하고 또 3개월마다 법무부로 넘겨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조서 쓰듯이 써놨거든요. 이게 독일 사례에서 온 겁니다. 독일에 중앙기록보존소라고 이렇게 이제 분단되어 있을 때 동독에서 공무원들이 나쁜 짓 한 게 다 기록이 되어서 보관되고 있다가 통일된 다음에 요걸 근거로 처벌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권기록센터에서 실태조사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인권기록보존소에서 3개월마다 이걸 이관받아가지고 처벌할 수 있도록 지금도 다 작성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공히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숫자가 작아지는 것은 탈북자가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기 때거든요. 그래서 좀 숫자가 적게 나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나 윤석열 정부 때나 북한 그 인권 침해하고 있는 사람들 다 통일된 다음에 처벌하기 위한 준비는 책임 규명 그 작업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좀 주목할 거 뭐냐 그러면 그 북한이 로마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국제행정재판소로 우리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그러면 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그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보장 이사회가 북한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국제행정재판소로 회부를 하면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발언을 하고요. 윤석열 정부 때도 관련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가 그 유엔 그 비상임 이사국으로 작년부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25년, 2년에 걸쳐서 우리가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024년 6월 12일 날 안보리 회의가 있었는데 마침 우리나라가 의장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제 그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9개 나라가 찬성해 안건에 채택이 되는데 우리는 찬성했고요. 또 발언도 되게 셉니다. 우리 대표 발언입니다. 안보리는 북한 인권 상황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까지 검토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 형사재판소로 올립시다. 우리가 이제 나서서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지요. 네. 자,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이거 되게 간단합니다. 티포텍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김정은이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적대지 2국가론 기억나시죠? 이게 2023년 12월인데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제 봤다는 거예요. 이게 그 남한이 이렇게 뭐 민주당도 되고 국민의힘들이 바뀌는데 쭉 봤더니 안 바뀌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로 통일할 때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 흡수 통일 아니냐. 근데 무슨 그런 상대로 통일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보셨듯이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통일이 똑같습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근데 김정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무슨 통일을 하느냐. 그 이야기를 좀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북한은 인권관 뭐 이건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티포텟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북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강대강, 선대선. 너가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네가 세게 나온다고 너 죽을 줄 알으면 이런 식으로 강대강, 선대선, 티포텟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협력의 진화라는 책에 보면요. 여러 가지 전략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티포텟이 항상 1등입니다. 매우 강력합니다. 예. 근데 사실 제가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요거는 아까 해결이 됐습니다. 그 마태복음 읽다가 그 티포텟 들었는데 이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살면 너 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아니다. 이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아까 설명이 됐어요. 예, 공적인 것과 사적인 영역 그건 좀 설명이 됐습니다. 네, 어쨌든 북한은 티포텟으로 대응을 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요. 이게 지금 2017년 요때가 이제 적극적 관여입니다. 우리가 북한 이제 남북 관계도 개선하고 인권도 좀 강하게 하고 이 시기였는데 노동신문을 보니까 단체가 나옵니다. 뭐 남조선 인권대책협회 조국통연구원 해가지고 이제 남한의 인권에 대한 비난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뭐 북한 인권 정당화가 나오고요. 자, 그러다가 2019년 4월부터 여기 보니까 이런 기관의 기사가 없습니다. 제가 다 봤거든요. 없습니다. 없고 여기 북한 그 남한 인권을 비난하거나 자기 인권을 이렇게 옹호하는 발언 그 기사가 확 줄어듭니다. 한 10%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앞부분 그냥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던 그 시기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사량하고 좀 소극적으로 했던 그때 기사량을 제가 분석해 봤더니 10%도 채 안 나옵니다. 한 5%밖에 안 될 겁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네, 대신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가지고 확 바뀝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2020년 8월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했거든요. 그때 김여정 그 부부장 이렇게 비난 발언하고 뭐 이렇게 좀 싸우고 나서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그 남한 인권을 비난하는데 그냥 인권을 비난하는 것보다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라서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고 남쪽은 자본주의라서 보장이 안 돼. 왜냐하면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가 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맞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이제 보시면 2017년 요때 이제 북한은 인권을 말하다 해가지고 남한 인권을 비난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적극적으로 할 때 북한 요런 책자를 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인권 동토대라고 2000년에서 7월달 이게 뭐냐 그러면 통일부에서 북한 인권보고서가 맞추셨지 않습니까? 그거랑 쌍둥이가 나왔습니다. 야,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요. 한번 제 목차를 보여드릴게요. 요게 2023년에 발간된 북한 인권 보고서의 목차입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 요거는 인권 동토된 목차입니다. 여지없이 말살되는 사회정치적 권리. 똑같이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우리 인권 보고서 경제, 사회, 문화 권리, 무참히 짓밟히는 이렇게 다 쌍이 됩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가 취약계층. 취약계층이 여성, 아동, 장애, 노인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범죄와 여성 천시. 여기 쌍을 이렇게 이룹니다. 네, 그리고 정치범, 국군포로 납북자, 이상가족이 이렇게 쌍을 이룹니다. 폐륜, 폐덕의 남무장, 침입구로 이렇게 쌍을 이렇게 이꿉니다. 해가지고, 야, 이게 티포 태신에 완전히 권력이 확 들었습니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여론 형성, 북한도 유엔에 가가지고 발언도 하고 보고서도 냅니다. 내는데요,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2019년 달에 뭐가 있었냐면 UPR이라고 합니다. 3년 6개월마다 각 국가의 인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장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북한에 4가지 권고를 합니다. 근데 북한이 다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하면 좀 따뜻하게 하는 그런 맛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맛이 좀 있고, 왜냐하면 또 받아들일 만한 것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거 있었고, 대신에 4주기는 윤석열 정부 때입니다. 요때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서로가 읽어보면 칼 들고 싸우는 것처럼 싸웁니다. 예,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다음 이제 유해 총회 대표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7년 11월 좀 약간 사이가 좀 적극적으로 할 때 보시면 남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윤석열 정부 때는 좀 가슴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이게 유엔 총회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있는 그 장에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이태원 이야기를 해요. 내치를 잘못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치를 잘못해서 대형 압사 사고는 많이 죽었다.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하냐 이런 식으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좀 아픈 데를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북한을 좀 아프게 하면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의 되게 전 국제 무대에서 이제 그런 게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최민규 보시면 노동신문을 보시게 되면요. 톤이 한번 바뀌면 언제 바뀌냐 그러면 23년 4월 26일 날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합니다. 북핵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부터 톤이 바뀝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때부터 윤석열 퇴진 기사 시작됩니다. 노동신문 보시면 요때부터요. 이제 12월 말까지 윤석열 퇴진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기승전 윤석열. 남쪽의 여성들이 왜 차별받느냐? 윤석열 때문에. 남쪽이 왜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느냐? 윤석열 때문에. 모두 기승전 윤석열. 책임은 윤석열이에요. 그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네, 그리고 사회권 침해. 윤석열의 무능력으로 자영업자가 왜 폐업했느냐? 윤석열 때문에. 왜 앞선에 죽었느냐? 윤석열 때문에. 이런 식으로 톤이 싹 바뀌게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인권 보고서를 보면 윤석열 책임 더하기 미국의 책임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남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느냐?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서. 왜 자꾸 범죄가 발생하느냐? 미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은 책임 규명을 윤석열 대통령하고 미군에게 넘기고 있다. 예, 그것도 유엔 무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첫 번째는 앞의 내용 정리가 되겠고요. 하여튼 시기를 좀 나누어 봤고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차기 정부는 어떻게 되느냐? 남북관계 안 좋습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남북관계를 먼저 개선할 건지 인권을 한번 계속 할 건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요, 권하기로는 후자, 그러니까 선전자죠. 먼저 남북 관계부터 좀 개선을 하고 그리고 나서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자. 안 그러면요, 지금 남북 관계가 되게 안 좋습니다. 2023년 3월 달에 남북 통지 연락선이 다 끊어졌습니다.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이 연락선이 끊어져 버리면 우발적 충돌이 전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 좋지요. 북한의 인권 개선돼야 되지요. 근데 이게 모든 통신선이 끊어져 가지고 작은 사건으로 전쟁이 나면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남북관계 개선을 먼저 하고 최소한 연락선 정도는 갖춰놓고 그래서 전쟁 없이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북한 연결을 이야기하자. 예, 그게 이제 건의하고 싶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은요. 지금 5.24 조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건 지원을 좀 먼저
이쪽 분야를 좀 준비를 하자. 그래서 남북관이 좀 개선이 되면 이쪽 분야를 좀 하자. 예,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 아까 보셨지만 저 국가가 1년에 한 30억씩 예산을 들여가지고 뭔가 행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이게 북한 인권의 개선의 필요성, 또 주민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뭐 등등 해서 우리 뭔가 좀 이렇게 분위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나서서 좀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그런 시대를 대비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 임상승 교수님 발표할 때 저보고 논평하라는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저는 정치학자도 아닌데, 저는 정치학적인 얘기보다는 통일신학 관점에서 제가 이해하는 것들을 보태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저에게 논평을 기회해 주시는 감사드리고요. 저는 36페이지 발제에 대해 몇 가지 논평을 하고자 한다. 여기부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임 교수님이 버전 1, 2, 3를 얘기했는데 저는 버전 1을 읽었기 때문에 오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강의한 일부를 발췌한 것처럼 한 학기 강의하는 것 중에서 한 부분을 똑 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인권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뭐 역사적 변화 뭐 이런 얘기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 윤석열 정부의 대북 인권 관여를 다루면서 요곡을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구가 이 북한 인권 연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체적 흐름에서 잡기가 어렵다. 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자료를 착실하게 정리한 수고는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많이 읽고 여러분 발제를 들으신 것처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자료를 정리는 잘했는데 장단점 평가하는 부분이 좀 첨가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했다는 걸 알겠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돕는 작업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인권에 대해서 관여 방법이 다르다는 것 외에 여기도 장단점 비교가 없습니다. 왜 두 개를 비교했는지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것 외에 이거 붙여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김정은 정권의 tit-for-tat 대응 전략, 의미와 가치에 대한 분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북한이 이렇게 대응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북한이 이렇게 대응하면 또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 제가 알기로는 북한이 tit-for-tat으로 나오면 이 게임 이론을 의하면 우리가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tit-for-tat 전략은 지지 않는 게임 이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 붙으면 우리가 손해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손해가 아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북한이 tit-for-tat으로 나오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비판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묵살할 것이 아니라 적의 시각에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석되는구나 라는 이해,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북한 인권은 중대한 문제라는 것에 이견이 없는데 중대한 문제라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북 인권 담론들은 비난으로 일색하는 것이 보통 보편적인 경향이고요. 또 비난은 비난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비난을 자제한 것도 서로 비난하지 않은 것 외에 인권의 진전이 있었나. 비난을 자제했다고 해서 인권이 진전된 건 아니지 않냐. 묻어놓은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섯 번째로는 교류협력, 인도 지원, 개발 협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데 그러나 고난행군 때 인도적 대북 지원 혹은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25년 동안 이루어진 이 인도적 지원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왜냐하면 그 결과는 적대적 두국가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 결론을 얘기할 때 인도적 지원 먼저 하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도적 지원을 했는데
근데 결과가 적대적 두 국가로 돌아왔다면 그 왜 적대적 두 국가로 돌아왔는지 해석이 필요하지 않냐. 그 적대적 두 국가로 돌아온 어쩌면 실패한 것 같은 전략을 또 쓰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 네, 그런 의문이 있고요. 또 김정일 정권의 일반적 주장만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김정은 정권의 일방적 주장만이 아니라 우리가 남북관계 현실을 그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 남북관계가 적대적인 관계라는 것. 지금은 남한에서 교류하자고 해도 북한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상 교수님은 뭐 교류하자, 뭐 지원하자 그랬는데 교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그것은 그보다도 더 전에 북한으로 하여금 교류하도록 만드는 작업, 그 전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전 작업에 대한 얘기가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얘기했는데, 첫 번째로는 그동안 교류협력, 인도 지원, 개발협력을 통해 남한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았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도적 신호를 보냈는데 북한은 그것을 인도적 신호로 안 받았다는 거죠. 특별히 뭐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이거의 통일은 그거는 흡수통일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흡수통일을 하겠다는 것은 그것도 얘기하고 인도적 지원도 하면 이 사람들이 인도적 지원하면서 뒷구멍으로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의 신호를 준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반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호를 보내줬냐가 또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이해했냐는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너무 나이브하게 접근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교류 협력이 재개되도록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고, 근데 세 번째로는 남한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제기하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공감하도록 하는 방법, 티프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맞아, 그 말이 맞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북한이 비난으로 듣지 않고 우리 사회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듣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로는 북한의 인권을 논한다고 북한의 인권이 좋아지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이 인권을 논하면 북한이 인권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이 인권을 논한다고 해서 북한 인권이 좋아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깨달음이 필요하고, 내가 북한 인권을 논한다고 해서 내가 인권의식이 높다라고 하는 것도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인권 담론이 바로 이 언저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인권에 더 이상 진척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인권은 현실적 문제이잖아요. 지금 당장 인권에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당장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 실효성 있는 인권 담론은 언어의 유희에 불과한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지 말고, 북한 인권을 진심으로 걱정해 준다고 하면 오히려 북한은 이것을 더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북 대화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는데, 북한은 이 사람이 우리 편인지 적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또 똑같이 비난하는 말을 했는데 북한 편에서 얘기해주면 우리가 공감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적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적대적으로 나오고 있는 걸 바꾸려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당신들이 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설득하는, 진심을 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북한이 인권에 대해서 건강하지 못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이 사실은 북한의 인권에 비난을 감당할 만한 사회 수준이 안 된다. 비난 말고, 그렇다면 비난해도 감당할 수준이 안 되는데 계속 비난만 하면 그게 무슨 개선책이 있겠냐.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할 필요가 있고, 또 역지사지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는 방법은 어떤가. 또 이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과 라포 형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좀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북한 인권을 숏컷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회도로로 할 수 있는, 디투어할 수 있는 여유, 그런 배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두 가지 얘기를 더 한다면, 한 가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문제, 한반도 공동체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우리가
나는 정의롭고 넌 악하다. 이런 구도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인권 문제는 나쁜 거 맞다.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북한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나름대로 체제 유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가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 공동체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접근 방법은 다르다. 그러니까 공동체 방법. 예. 두 번째로는 저는 요새 EU, 그러니까 유럽연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EU를 201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어요. EU에다가. 근데 그 이유가 그 유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잖아요. 예. 근데 유럽의 역사가 평화의 역사로 전환된 게 유럽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45년 이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유럽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는데 그 핵심을 보면 뭐냐면 유럽이 각자 도생하니까 싸우게 되더라. 싸우지 않으려면 유럽이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특별히 약한 나라는 강국에 의해서 사정없이 난도질 당하는 게 유럽의 역사인데 공동체가 되니까 이 약소 국가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석이 생기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EU의 역사를 보면서 물론 EU가 뭐 내일 당장 전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45년 이후에 지금까지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온 노력은 평가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EU 방식의 공동체적 인식이요. 남북을 적대적 관계로 놓지 않고 공동체적 관점으로 놓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을 좀 적용하면 인권 문제도 그런 태도가 어떻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승호 목사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잘 반영해서 버전 3으로 기독교 통일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그 티포텟은 신뢰가 있어야 깨집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내가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과의 신뢰. 그러니까 지금 손해를 보지만 나중에 이득을 볼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신뢰만 형성이 되면 티포트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한 대 맞더라도 그래, 그런 사정이 있겠지. 신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관계가 좀 개선이 되어서 남북이 서로 교류 협력하면서 신뢰가 쌓인다면 북한이 인권에 대해서 아까 보셨지만 문재인 정부 일기 때 어느 정도 정상회담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개발협력 합의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남북 관계를 먼저 개선해서 신뢰를 쌓고 그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북한 인권을 좀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그것이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겁니다. 혹시 차기 정부 내지는 윤석열 이기 관계에 되신 분이 계시면 예. 좀 말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에 추운 겨울이 있지만 바깥에 이제 따뜻한 봄이 오듯이 언젠가 남북 관계를 우리가 어떤 문제로 봐야 될지를 준비를 할 때 북한의 인권 문제, 생존권, 행복권, 기본권에 대해서 사실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첫 번째 주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즐거운 식사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